자, 오늘은 이더넷 스위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더넷 스위칭 얘기가 약간 그 시스코 장비 중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해요. 이것이요. 그런데 그냥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잘 다루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야 될 게 정말 데이터 통신에 많아요. 통신에서 배워야 되는 게 정말 많은데 그중에 랜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나서 어, 끝나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랜 스위치만 잘 쓰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CCNA 자격 중에 보게 되면은 주로 다루는 장치가 스위치하고 라우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위치가 L2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CCNA 자격증을 따려면은 자료는 별로 많지는 않고 지금 뭐 모듈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제 CCNA 보면 뒤에 이제 SRW라든가 N사 과정에서 이 이더넷 스위치에 기반을 두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하고 이 자료를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하고 같이 할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랜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더넷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과거 용어라고 하지만 10베이스 2, 10베이스 5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802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요.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발전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뭐, 그, 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는 용어하고 L2 스위치, 뭐, 브릿지,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뭐, 뒤에 가서 다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프레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맥 주소에 대한 포맷, 그다음에 뭐 타입 필드 뭐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모듈 7에서 나오는 IP하고 OSI의 CLMP에 대한 내용. 이것이 IP 네트워크가 어떻게 또 발전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필요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겠고요. 일단은 요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게 이게 데스크탑 컴퓨터 이전에 메인프레임 컴퓨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 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뭐 큰 컴퓨터에 실은 연결하는 것이 전부 다 터미널 방식으로 연결을 했어요. 터미널 방식으로. 그래서 에이싱크로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스타트 비트 가지고 스탑 비트 를 가지고 플로우해서 뭐 8비트 방식이냐 7비트 방식이냐 해가지고 설정해서 통신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여기는 이 메인 프레임에서는 이제 TTY 뭐 0에서 뭐 TTY 뭐 15, 16개 포트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어, 시리얼 포트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터미널을 연결했었어요. 터미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층에다 두기 위해 여러 층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인 프레임을 놓고 나서 일반 저 전용 터미널이 아니라 일반 PC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카드를 넣고 네, 니 카드가 되겠죠. 이제 니 카드라는 걸 두고 나서 이 서비스 할 수 있는 형태는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기 이런 것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록스, 인텔, 데크사라고 하는 데서 이더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IBM이 어떤 그 예약 시스템 하기 위해서 토큰 방식의 토큰 링 방식에 대한 걸 내놨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가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토큰 버스 방식이라는 것으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랜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단순하게 그냥 한 지역에 한 빌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부, 서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했냐면은 여기 있는 랜 이렇게 해서 구축하는 것도 필요했지만은 저쪽 외부에 멀리에 있는 랜에 있는 동일한 뭐 이런 형태 것이라고 동일한 것이 외부에 연결해 가지고 마치 여기 있는 단말인 것처럼 여기 단말이 쓰기 위한 거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 전화망밖에 없었어요. 퍼블릭 스위치 텔리폰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화망밖에 없었는데 이 전화망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1, 레이어 2 상당히 밑단의 계층이고요. 위에 프로토콜로 제한되는 것들이 되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넷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록스사는 제록스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요. 노벨인가 IPX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애플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제가 회사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회사 이름 전부 다 회사 이름을 보면 이게 데크넷, 제록스, 그다음에 노벨이라는 회사가 컸었고요. 그다음에 제록스가 지금 카피 머신으로 유명하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큰 이 통신회에서 큰 메인프레임급에서 큰 회사였고요. IBM도 큰 메인프레임 갖다가 이제 PC 시장으로 이제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에 제가 스탠다드 얘기는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의 가장 근간에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성질이 뭐냐면 CSMA라는 기술이에요. CSMA CD.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항상 전신에 보면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게 나와요. 알로하 네트워크라는 것이 뭐 1900, 저도 정확히 지금 까먹었는데 1960년대 막 그때 그 하와이 대학이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도서 지역에 이제 섬하고 이제 거기서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시스템 관리하기 위해서 위성을 써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꾸민 것이 알로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네 큰 하와이 섬에 여러 섬들이 이렇게 있고 위성을 가지고 나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이때 쓴 것이 캐리어를 센싱해서 아무도 없네? 그럼 트랜스미션하는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액세스에 될 때 이 멀티플 액세스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어 센싱에서 멀티플 액세스하는 기술이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코엑셀 케이블에다가 갖고 온 거예요. 코엑셀 케이블에다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PC들을 단말들을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끌어온 것이 바로 이더넷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SMA에 뿐만 아니라 내가 트랜스미션하고 컬리전 디텍션을 왜 그러냐면 난 비었네라고 나서 트랜스미션 하는데 여기 있는 단말도 비었네 하고 나서 서로 트랜스미션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리시버 단을 보면 캐리어가 이제 컬리전이 발생한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컬리전이 발생한 걸 판단이 들면 이제 하는 방법이 내게 이제 제밍 시그널을 보내고요. 이제 내가 좀 컬리전이 발생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개 각각의 자우장 컬리전이 난 뭐 몇 개의 단말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보면은 이제 저거를 그 캐리어 센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딜레이를 합니다. 근데 딜레이를 던지는 걸 확률적으로 돌려요.
확률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B가 되는데 B 같은 경우는 나 여기서 트랜스미션 해야지 하고 나서 이때부터 트랜스미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ACD는 캐리어 센싱 하다가 나는 안 되겠네, 보내면 안 되겠네 하고 나서 안 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아주 불운한 케이스로 여기 동일한 게 다시 한번 컬리전이 발생했다. 그런 컬리전을 발생을 하면은 여기 이거에 대한 리트랜스미션 하는 이 윈도우즈를 더 크게 키워서 확률을 던집니다. 그래서 확률을 더 낮추는 거죠. 컬리전을. 물론 그렇게 될 때마다 이제 딜레이는 더 커집니다. 단점은 있는 거죠. 딜레이는 이제 점점 커지는 단점은 있어요. 이것이 보면 이던의 맨 처음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썼은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10 베이스. 이 2가 요 세그먼트 거리가 200m라는 거야. 200m. 하나에 그러니까 200m까지 돌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건 하나의 단말에 각각 쓰는 것이 이제 10mbps 쏘는 거고요. 이건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널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고 만약에 모듈레이션에서 보게 되면 브로드밴드를 씁니다. 근데 사실 이더넷에서 과거에는 브로드밴드 쓰는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전송 속도, 그 다음에 뒤는 모듈레이션 여부나 그냥 베이스밴드 시그널 보내느냐. 여기 숫자 2는 한 세그먼트가, 이게 랜 세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랜 세그먼트의 길이가 200m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왔었던 이더넷이에요. 이게 나오게 된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스탠다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를 이거에 대한 다 미국 겁니다. 랜 기술 관련된 것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것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나오니까 여기 보면 토큰 버스, 토큰링, 이더넷. 제가 토큰 버스, 토큰링에 대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IEEE라고 하는 돼서 표준을 만들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EEE 802 커미티를 만들어서 표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802.3, 802.4, 802.5를 만들고요. 802.2라는 데서 LLC라는 거를 맨 위에다 두고 여기 3, 4, 5가 서로 운영이 될수록 위에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3, 4, 5.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더넷이 있고 여기 토큰링 방식이 있는데 여기 있는 단말하고 여기 있는 단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802.3과 802.3 단말과 뭐 802.5 단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위에 LLC가 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LLC가 이런 인터워킹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것이 이제 랜 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잠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제가 그냥 뭐 802 하게 되면 IEEE 802 있을까요? 802 쓰게 되면 요거는 좀 개인적인 건 그렇고 이거는 IEEE 802 커미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802에 대한 것이 다 나옵니다. 이제 1, 3, 11, 15, 18, 19, 24 이게 현재 운영되는 워킹 그룹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 없는 3, 4, 5, 10, 뭐 13, 14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워킹하지 않는 워킹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미 상용화되거나 더 이상 업솔리트 돼가지고 안 쓰거나 혹은 더 이상 뭐 스탠다드 할 필요가 없을 때 안 하고 필요한 거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더넷 워킹 그룹은 지금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랜 802.11,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든가 스페셜리티 네트워크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와이어리스 스페셜리티 블루투스 네트워크라는데 블루투스라는 게 G가 15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뭡니까? 버티컬 애플리케이션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802점에 대한 것이 있고 엑스타 25 쪽에서는 여기서는 뭐 있겠냐면 이 전화망에 대한 스탠다드를 누가 갖고 있냐면은 ITUT라는 데가 갖고 있어요. ITUT. ITUT는 UN의 밑에 그룹이고요. ITUT는 약간 뭐 텔코라든가 매니팩처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대표하는 통신사업 국가의 통신의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그룹 그다음에 각 지역 리저널 아시아 퍼시픽이라든가 유럽,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지구를 하는데 스탠다드 기구예요. 유엔 산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PSTN 전화망에 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그널링 시스템 넘버 7이라고 해서 전화망에 지금 쓰고 있는 전화망 체계에 대한 거면 다 여기서 디파인합니다. 보시면 자기네 전화망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로 각 벤더들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하나의 표준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엑스타 25예요. 그 다음에 엑스타 25에서 쓰던 용어가 실은 패킷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패킷이라는 용어는 원래 엑스타 25 용어예요. 제가 IP 얘기 말씀드릴 때 하겠는데 IP는 원래 초기에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데이터그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IP 패킷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엑스타 25가 별로 이제 안 쓰니까. 상당히 그 표준이고요. 엑스타 25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데이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하기 위해서 올림픽 하는데 최첨단 데이터 통신망 구축을 하기 위해 한 서비스로 저희가 한 것이 엑스타 25로 올림픽의 기록을 송출한다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그 기자가 무슨 뭐 기록을 보고 나서 뭐 텔렉스, 팩스 뭐 이런 걸 썼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잠실 구장에서 엑스타 25 단말에서 바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회사가 데이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엑스타 25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깔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뒤에 또 얘기하기보다도 요 엑스타 25 기반으로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것이 잘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혹시 우리나라 하이텔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럽의 프랑스의 미니텔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그것이 다 엑스타 25 서비스예요. 이거에 반해서 미국은 뭘 했느냐? 미국은 바로 이제 IP를 깝니다. IP. 그리고 사실 미니텔은 사용자가 일반 집인데 비해 IP는 국가연구소 혹은 슈퍼컴퓨터 뭐 이런 쪽 기관들 대상으로 깔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웬 사업자 여기 있는 웬 사업자들이 이제 전화망 사업자들이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텔코 사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텔코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ISP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ISP는 보게 되면 그 시외 지역 전화 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썼냐면은 미디어 쪽에 포인트가 어디 갔지? 이게 보면 코엑스열 케이블이에요. 이게 코엑스열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 코엑스열 케이블이 아주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 라인, 여러분이 트위스트 페어 라인에 대한 걸 배웠죠. TP. 그 다음에 파이버, 옵티컬 파이버 이 두 가지로 바뀌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첫 단계에 나온 거는 이게 10 베이스 2 있고요. 10 베이스 5 이게 500m까지 갈 수 있지. 이런 식의 핀 케이블하고 thick 케이블 뭐 두껍고 얇은 케이블 써가지고 쓰는 옛날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제가 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음, 제가 이런 용어를 썼어요, 아까. 베이스, 베이스. 근데 이게 이제 나옵니다. 펜베이스 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허브 방식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버스 방식의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쭉 있다가 어느 한쪽을 이게 중간에 잘못 연결하거나 누가 이걸 잘못 커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끊어지면 전체 통신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거를 그냥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 페어 라인 TP를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그 다음에 사실 이 안은 방식이 이거 방식이랑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하는 방식 자체가 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스타 방식인 것 같지만은 실은 기본 동작은 그냥 버스 방식으로 그냥 동작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트랜스미션 하면은 얘가 다 받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CSM의 CD가 모두 다 동작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허브 방식이에요. 허브 방식.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저기가 나와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다가 스위치를 집어넣을까? 이 안에다가 스위치를? 그럼 네 개가 포트가 있을 때, 네 개가 포트 있을 때, 이쪽에서 트랜스미션 하는 동안 여기도 트랜스미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해프 듀플렉스가 퓨얼 듀플렉스로 바뀌어요. 해프 듀플렉스는 뭐냐니까 하나 쏘는 동안 트랜스미션 하는 동안 리시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퓨얼 듀플렉스로 바뀌어요. 퓨얼 듀플렉스가 뭐냐니까 내가 트랜스미션 하는 동안 누군가 나한테 쏘는 걸 받을 수가 있도록 바뀌어요. 그렇게 퓨얼 듀플렉스까지 발수 있었던 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들어요. 스위치 컨셉. 스위치 컨셉. 그럼 얘는 하는 방법이 약간 뭐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뭐 메모리 같은 거 혹은 뭐 그냥 하나의 뭐 좌우지간 리소스가 하나를 쓰는 거죠. 여기 리소스가 하나를 쓰는 건데 근데 여기는 리소스가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리소스가. 그러니까 리소스가 분산됐기 때문에 각 포트마다 각 포트에 어떻게 보면 TX, RX도 분리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별도로 동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L2 스위치, L2 스위치.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오면 야 여기 트위스트 페어 라인 쓰는 거 말고 이걸 파이버로 바꿀까? 파이버로? 파이버가 1990년대 중반 초반에 나오면서부터 큰 방향을 일으킵니다. 그전까지는 뭐라든가 전부 다 코엑스얼 케이블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송 크게 가는 것이 기껏 해봤자 45메가bps 우리가 DS 수리급이니까 코엑스얼 케이블이 어느 정도 먼 거리로 보내는 거 따질 때는 한 45메가bps 정도가 맥시멈이었어요. 상용화 쪽에서 쓰는 기술이. 그런데 이제 옵티컬 파이버가 나옵니다. 옵티컬 파이버가 90년대 중반부터 나오면서 옵티컬 파이버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메가bps 시대가 열립니다. 100메가bps 시대가. 그래서 100메가bps 시대가 열리면서 야, 그럼 여기다가 맞는 것이 이쪽에 트위스트 페어 라인을 줄까? 저기 파이버 옵틱을 줄까? 파이버 옵틱을 줄까? 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100메가 베이스 밴드로 하는 FX 이 파이버가 나옵니다. 파이버. 100메가bps 동작하는 베이스 FX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 때 802.3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LLC라는 것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맥이 여러 가지나 나옵니다. LLC. 그러니까 이 피지컬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좀 그림 그런데 기본적인 맥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맥은 다 똑같아요. CSMA, CD
어디다 쓰느냐에 대한 똑같고 여기가 코엑스얼 케이블 썼을 때 여기가 트위스트 페어라인 썼을 때 여기가 100메가 파이버 썼을 때 야 1기가 썼을 때 그 다음에 10기가에 대한 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탠다드 형태도 이제 10메가 UPS, 100메가 UPS, 1기가 UPS, 10기가 UPS 뭐 이런 식으로 물론 20기가, 40기가, 50기가짜리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10의 승으로 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장치 자체가 일부 중에는 여기는 뭐 파이버를 두고 일부 쪽은 트위스트 페어 라인 두고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페어 라인도 그냥 10메가 UPS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사이즈가 길이가 작으면 100메가 UPS가 풀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더넷이 점점 더 발전해서 제가 이더넷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를 한다면 이건 약간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첫 번째, 더 이상 프라이빗이 아니다. 이제 랜이라고 하면은 프라이빗 상에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메트로 이더넷이라고 해서 통신사업자가 ISP가 이더넷 스위치를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10기가 UPS 뭐 이런 거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 서비스도 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와이어리스 랜의 근간이 됩니다. 와이어리스 랜 할 때 제가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랜이 맨 처음에 1메가BPS였어요. 1메가BPS. 그러다가 이제 11메가BPS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20메가, 54메가 이렇게 쭉 발전하는데 11메가BPS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상업용으로 쓰이기 물론 1메가BPS도 상업용이긴 합니다만 11메가BPS가 되니까 쓰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선 랜에 대한 컨셉이 와이어리스로 들어오는 것의 가장 그 근간에 대한 것이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세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70년대 쓴 기술, 현재까지 쓰는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IT 관련된 기술에서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별로 없어요. 뭐 키보드, 모니터, 이거는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술상으로 쓰는 거는 과거 오래된 뭐 전화망, 플레인 올드 텔레폰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뭐 전화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플레인 올드 텔레폰 서비스, PS캔망 기반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라디오라든가 뭐 TV, 뭐 서비스, 라디오 TV인데 TV도 영상이 많이 깨끗해지고 라디오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제 통신 쪽에서 이 통신 관련해서 쓰는 기술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RS232C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이 이것도 이제 USB로 거의 이제 대체가 돼가지고 그 RS232C 기술이 아까 제가 앞에서 했었던 여기에 쓰는 기술이에요. 여기 에이싱크러너스 이런 부분에 이런 통신에 쓰던 RS232C 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최근까지도 쓰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쓰이죠. 전부 다 USB로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더넷 관련해 가지고 제일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년대 만들어졌는데 10년대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는 기술.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넷이 그런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음? 제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와이어리스 랜, 뭐 프라이빗 도메인에서 퍼블릭 도메인까지 발전한 거 뭐 얘기했는데 자, 그럼 허브에서 L2 스위치로 발전하는 내용. 여기는 약간 이더넷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아셔야 될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관련된 기술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프레임을 딱 보게 되는데, 8바이트에 대한 것은 프리앰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라고 해서 8바이트가 있고요. 나머지를 이더넷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더넷 프레임. 그래서 앞에 14바이트 헤더하고 뒤에 넷 저기가 있어요. 그 뭐 트레일러가 있어요. 요것이 이제 헤더가 이제 헤더가 그래서 헤더 넷 트레일러 14넷에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어, 소스 어드레스 그다음에 타입 혹은 랭스 그다음에 트레일러가 CRC 프레임 체크하는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컨텐츠가 보면 46바이트에서 1500바이트. 이 1500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6도 그렇고요. 그래서 토탈 사이즈가 64에서 151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뭐 소스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타입이라든가 랭스 2바이트, 2바이트 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프레임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프레임블이라고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통신이 에이싱크로너스 통신이에요. 에이싱크로너스 통신이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통신하고 차이가 뭐냐? 둘이서 통신할 때 여기는 동기빗이 있어요. 싱크빗이 있어요. 싱크에 대한 관련 것이 지속적으로 지나다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이 싱크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보내면 돼요. 근데 어싱크는 뭐냐면 어싱크는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니라 야, 나 지금 또 데이터 보낼게. 야, 나 지금 또 데이터 보내. 여기 준비해. 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실어서 보내요. 여러분 에이싱크로너스 통신에 보면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라고 있어요. 스타트, 스탑 비트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라는 것이 있고 안에 이제 원 바이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캐릭터를 보내기 위해서 한 바이트를 보내기 위해서 이 스타트, 스탑 비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기를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에 있는 8바이트 정도 되는데 프리앰블하고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7바이트, 한 바이트에서 8바이트 정도 될 거예요. 이거 목적 자체는 야, 나 지금부터 데이터 보낼 거야. 동기 맞춰. 지금부터 너 동기 맞춰. 아무것도 평상시에 안 보내고 있다가 내가 데이터 보낼 때 이렇게 실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6바이트예요. 6바이트. 6바이트. 데시말로 표현하고요. 이 중에 보게 되면 이거를 IEEE에서 EUI 48 포맷을 쓰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이더넷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도 그렇고 토크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주소 체계를 따라요. 그래서 EUI 48 포맷을 쓰는데 이게 보면 3바이트가 있고 앞에 3바이트 뒤에 3바이트 있어갖고 앞에는 이게 그 회사 매니팩처한테 어사인합니다. IEEE에 여러분이 내가 이제 랜 카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앞에 3바이트에 대한 걸 IEEE에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 IEEE가 어느 업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몇 번이 있어요. 그 번호에 대한 건 이게 딱 보면 이게 어느 업체구나라는 것을 3바이트를 보면 알 수 있고요. 3바이트가 그거를 뒤에 이제 더 3바이트는 임의대로 붙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기기가 많으니까 최근에는 EUI 8바이트 86248 8432가 바이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6이 늘어났습니다. 3바이트에 대한 건 동일하게 두고요. 뒤에 5바이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5바이트. 5바이트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여기 3바이트 기존 거를 갖다 써서 EUI 48을 EUI 64로 바꿀 수 있는 루틴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타입필드 값이 뭐 LLC가 있을 때 없을 때는
있는데 만약에 LLC가 없을 때 지금은 전부 다 이더넷이니까 여기에 타입필드로 해서 뒤에 어떤 데이터가 쫓아오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IPv4가 올 수도 있고 IPv6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ICMP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Pv4하고 IPv6가 이게 0800이고요. ICMP는 0806인가 그래요. 제가 이 앞에 0x라고 붙이는 게 이제 헥사데시말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근데 IPv6가 올 때는 이게 86DD인가 그래요. 86DD. x 그러니까 요 타입필드, 요 정도 값은 좀 여러분이 알고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허브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제 허브에 대한 얘기를 좀. 허브가 얘기하면 이제 브릿지도 얘기를 해요. 허브하고 브릿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 허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0 베이스 2, 10 베이스 5에 대한 걸 만드는 거예요. 10 베이스 2, 10 베이스 5에서 200m를 확정을 했는데 내가 더 늘리고 싶어. 또 늘리고 싶어. 200m를. 이 중간에 되는 곳이 브릿지입니다. 이게 브릿지. 이게 브릿지예요. 이게 중간에 두는 게 브릿지예요. 여기도 200m, 200m. 근데 이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는 까먹었는데 브릿지를 몇 개까지 연결하면 더 이상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기서 해보셔도 돼요.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뭐 브릿지 여러 개 연결해서 하는 거 잘 안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에 예를 들면 단말이 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죠. A1, A2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브릿지를 두게 되면 맨 처음에는 브로드캐스팅을 다 해요. 여기에 제가 요 브릿지 1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브릿지 1 중심에서 놓고 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다 넘겨요. 그냥 A1, A2 어디지 모르는데 얘가 여기서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이쪽에는 A1, A2가 있네. 여기는 포트 1이라고 쓸게요. 제가 포트 1에는 A1하고 A2가 있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포트 2번에는 이쪽에 B1이 있네. B가 있네.까지 판단하는데 만약 C1, C2까지 모를 때에는 뭐 이쪽 얘가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B2가 C1으로 보내는 것이 있으면 얘가 틀림없이 1로 가야 되는데 여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1로 다 보내요. 근데 1로 보내는데 리스판스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내니까 C1이 이쪽에서 있네? 라고 이쪽에 있다기보다도 이쪽 포트 2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C1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C2에 대한 정보도 집어넣어요. 이렇게 얘가 셀프 러닝을 합니다. 셀프 러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맥 포워딩 테이블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얘가 필터링과 포워딩을 해요. 필터링과 포워딩을 합니다. 딱 봤을 때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뭐 B1이야. 그럼 넘겨줍니다. 근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A2야. 그럼 넘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셀프 러닝을 다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도메인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컬리전이 발생하는 도메인이구나. 컬리전 도메인이구나. 여기도 컬리전이 여기까지만 발생하는 도메인이구나. 컬리전 여기까지만 발생하는 도메인이구나. 라고 나오고 내가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는 주소가 있는데 주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모든 주소를 FFFFF에서 해서 보내게 되면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컬리전은 여기서만 발생을 하고
필터링, 포워딩을 해서 여기서만 이루어지게 하고요. 전체로 내가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하는 도메인 전체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필터링, 포워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L2에서 쓰는 용어가 포워딩이에요. L3는요, 이것도 포워딩이라는 말 씁니다만 이게 라우팅이에요. 라우팅을 패스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가 전체가 랜 세그먼트예요. 여기 전체가 랜 세그먼트고요. 이게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전체가 되는 거고요. 요 브릿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허브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컨셉은 동일해요. 여기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코엑스얼 케이블 자체가 저기 뭐야 그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뭐지? 허브로 되어 있느냐만 다른 거죠. 자, 여기 제가 몇 가지만 더 쓸게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스위치. 스위치가 되면은 필터링, 포워딩을 자기가 다 해요. 포트별도 해요. 포트별로. 이거를 포트 단위로 해요. 포트 단위로. 포트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터링, 포워딩을 포트 단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허브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상당히 느려요. 퍼포먼스가 좀 낮아요. 뭐 메모리 방식에 만들어서 이건 스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이 패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게 나오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버추얼 랜이 됩니다. 버추얼 랜이. 그러니까 스위치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마 SRW에서 나오나?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버추얼 랜 컨셉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두 개의 단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말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서로 통신이 안 돼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버추얼 랜이에요. 그래서 버추얼 랜을 꾸며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랜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면 L2 스위치처럼 또 뭘 여러분이 보게 되냐면 L3 스위치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라우터에서도 동일한 컨셉일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묶어서 멀티레이어 스위치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컨셉부터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랜 관련해서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 보기 전에 쭉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쭉 말씀드렸어요. 좀 정리를 하면 뭐 이게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랜에 대한 거하고 웬에 대한 기술 변화가 발전이 어떻게 되어 왔다는 얘기며 10 베이스 2에서 뭐 100 베이스 FX까지 발전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802 시리즈에 대한 거 했고 퍼블릭 도메인 상까지도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더넷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걸 빼먹었네요. EI 64에서 유니캐스트하고 멀티캐스트 요거 뭐 자료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허브 브릿지에 대한 거 여러분이 상당히 좀 헤맬 수 있어요. 이 컨셉이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래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좀 쉽지 이런 거구나 약간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브릿지를 서로 막 패스를 여러 개 해놨는데 얘가 그냥 추리를 만들어요. 스패닝 추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브릿지에 대한 걸 그냥 아무나 막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걔가 내부에서 스패닝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패킷이라는 거 프레임이 중복돼서 발생하는 걸 막습니다. 그렇게
것이 과정이 나와요. 그 스패닝 트리까지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SRW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이걸요. 제가 N사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패닝 트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컬리전 도메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그다음에 버추얼랜, L3, L 멀티레이어 스위치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건 용어에 대한 건데 이더넷은 프레임이지만 엑스타 25에서는 패킷이었고 IP는 데이터그램이었는데 지금은 IP 패킷을 씁니다. 엑스타 25가 없어졌고 패킷이 있어요. 그 이유가 레이어 3, 레이어 4에서 세그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TCP 세그먼트 UDP 데이터그램이에요. 과거에는 TCP 세그먼트 UDP 데이터그램, IP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TCP 세그먼트 UDP 데이터그램, 그다음에 IP 패킷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게 전부 다 보면 L2 PDU, L3 PDU, L4 PDU입니다. PDU에 대한 거 앞에서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IP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IP에 그냥 수업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일단은 제가 우리 내용 다루기 전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기초로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니까 11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